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8세가 된 박준혁입니다.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 인생에 일어난 믿기 힘든 일들을 말이죠.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끝까지 희망을 놓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1966년에 태어났습니다. 1990년 24살 때 아버지께서 운영하시던 작은 기계부품 회사를 물려받았습니다. 직원이 15명 정도 되는 소규모 회사였죠. 아버지는 평생 성실하게 일하셔서 그럭저럭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와 달랐습니다. 사업 수완도 없었고 판단력도 부족했습니다. 그저 성실하기만 한 사람이었죠. 1995년 29살에 한미선을 만났습니다. 미선은 당시 24살로 제약회사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똑똑하고 야무진 여성이었죠. 선을 보고 몇 번 만나지 않아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미선의 부모님은 제가 회사를 운영한다는 말에 흡족해 하셨습니다. 저도 미선과 함께라면 회사를 잘 키워나갈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1997년 제가 31살이 되던 해에 IMF 외환위기가 터졌습니다. 거래처들이 줄줄이 부도를 내면서 저희 회사도 위기에 몰렸습니다. 외상대금을 받지 못해 직원 월급조차 밀리는 상황이 됐죠.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밤마다 술만 마셨습니다. 그때 미선이 나섰습니다. 회사 장부를 살펴보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사업 재능이 없어요. 이대로 가다간 빚더미에 앉아요. 제가 할게요. 미선은 친정에서 3억 5천만 원을 빌려왔습니다. 그 돈으로 제 회사를 정리하고 부도 직전이던 작은 제약회사 하나를 인수했습니다. 저는 그저 미선이 시키는 대로 서류에 도장만 찍었습니다. 그렇게 미선의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2002년 제가 36살 때 미선은 정식으로 대표이사에 올랐습니다. 회사는 미선의 뛰어난 경영 능력으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연 매출이 50억 원을 넘어섰고 직원도 8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저는 명예직 회장이라는 자리를 받았습니다. 실제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에 참석해서 고개만 끄덕이는 게 전부였죠. 미선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집에서 애들이나 잘 키워줘요. 그게 당신한테 맞는 일이에요. 저는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사업에는 재능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집안일과 육아에 전념했습니다. 1992년에 쌍둥이 딸 서연이와 지우가 태어났습니다. 미선은 출산 후 한 달 만에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저는 아이들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먹이고 재우는 일을 도맡았습니다. 아이들이 유치원에 갈 때는 제가 데려다주고 데려왔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도 제가 갔고 학부모 상담도 제가 받았습니다. 미선은 너무 바빠서 아이들 일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선이 돈을 벌어오니 제가 집안일을 하는 게 맞다고 여겼죠. 2010년 딸들이 18살이 되어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서연이는 약대에, 지우는 의대에 진학했습니다. 둘 다 미선을 닮아 머리가 비상했습니다. 저는 딸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제가 정성껏 키운 아이들이 훌륭하게 자라준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딸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서연이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친구들과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습니다. 우리 아빠 그냥 집에서 빈둥거리는 사람이야. 엄마가 돈 다 버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뭐라 말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는 경제적으로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016년 딸들이 24살에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서연이는 전략기획팀에, 지우는 연구개발팀에 배치됐습니다. 미선은 딸들을 엄격하게 키웠습니다. 회사에서도 특별 대우 없이 다른 신입사원들과 똑같이 일하도록 했습니다. 딸들은 미선의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고 성과도 뛰어났습니다. 28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저는 그저 미선과 딸들을 뒷바라지하며 살았습니다. 가끔 친구들을 만나면 제 처지가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친구들은 각자 자기 사업을 하거나 회사에서 임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만 명함에 적힌 회장이라는 직함만 거창할 뿐 실속은 없었죠. 그래도 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선이 잘 나가는 사업가로 성공하고 딸들이 똑똑하게 자라준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제가 경제적으로 무능하더라도 가족을 사랑으로 지켜주는 것만은 해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여름, 그 평화로운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미선의 건강에 이상이 생긴 것입니다. 저는 미선을 설득해 병원에 가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2023년 7월, 저는 57살이었고 미선은 52살이었습니다. 딸들은 31살로 회사에서 임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전무이사, 지우는 상무이사였죠. 미선이 건강검진을 받고 온 날, 저는 평소처럼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미선이 집에 들어왔을 때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췌장암이래요. 3기. 순간 제 손에서 국자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암이라니. 그것도 췌장암이라니. 의학 지식이 많지 않은 저도 췌장암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수술은요? 치료는 어떻게 한대요? 의사가 그러더군요. 수술해도 5년 생존율이 15%래요. 이미 많이 진행됐대요. 미선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28년을 함께 산 아내가 곁을 떠날 수도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선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최선을 다해봐요. 항암 치료도 받고 좋다는 치료는 다 해봐요. 알아요. 그런데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미선은 다음 날 바로 딸들을 불렀습니다. 서연이와 지우가 퇴근 후 집에 왔습니다. 둘 다 회사 업무로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미선이 급히 부른다는 말에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엄마? 앉아라. 할 말이 있다. 미선은 자신의 병에 대해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서연이와 지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슬픔보다는 당혹감이 앞서는 표정이었죠.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서연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회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그 질문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암 진단을 받았는데 제일 먼저 회사 이야기를 한다니. 미선은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너희를 부른 거다. 회사는 너희가 이어가야지. 그럼 경영권을 저희한테 넘기시겠다는 말씀이세요? 그래. 서연이, 너는 대표이사를 맡아라. 지우는 부사장으로 서연이를 보좌하고. 어머니, 아버지는요? 아버지가 명목상 회장이시잖아요. 서연이가 저를 힐끗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미선이 대답했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그냥 명예직으로 두면 돼. 실무는 너희가 다 맡는 거야.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도 제가 회사 경영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딸들이 미선보다 능력이 뛰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저보다는 훨씬 낫다는 것도 인정했습니다. 어머니, 결정을 따르겠습니다. 회사 잘 지켜나가겠습니다. 서연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딸들의 눈빛에서 슬픔보다는 결연함 같은 게 보였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려온 것처럼 말이죠. 재산 정리도 해야겠다. 주식이랑 부동산 같은 거 말이야. 그건 천천히 하셔도 되지 않나요? 아니다. 사람 일은 모르는 거야. 미리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아. 미선의 목소리에는 묘한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그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뒤, 임시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미선은 공식적으로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서연이를 후임으로 추천했습니다.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지우는 부사장으로 선임됐습니다. 저는 여전히 명예회장이라는 직함을 유지했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미선이 말했습니다. 이제 마음 놓고 치료받을 수 있겠어요. 회사 걱정은 안 해도 되니까. 여보, 우리 꼭 이겨내요. 서연이랑 지우 결혼하는 것도 봐야 하고 손주들도 봐야죠. 그러게요. 손주 보는 게 소원이긴 한데. 미선은 창밖을 바라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미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앞으로 힘든 시간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우연히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를 지나는데 서연이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문틈으로 서연이가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드디어 대표됐어. 엄마가 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물려준 거지. 생각보다 빨리 됐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엄마가 암에 걸렸는데 대표 자리를 차지한 게 기쁘다는 말투였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들은 걸까요?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연이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생각이 틀렸기를 바랐습니다. 서연이와 지우는 제가 사랑으로 키운 딸들이었습니다. 설마 엄마의 병을 기회로 생각하겠습니까? 다음 날부터 미선은 본격적으로 재산 정리에 들어갔습니다. 변호사를 불러 유언장을 작성하고 주식과 부동산 명의를 정리했습니다. 저는 미선이 시키는 대로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법률 용어가 가득한 서류들이었지만 저는 자세히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미선을 믿었으니까요. 그렇게 8월이 되었습니다. 서연이와 지우는 회사 일로 바빠졌습니다. 주말에도 출근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저는 미선의 병원 스케줄을 관리하고 식사를 챙기는 데 집중했습니다. 미선이 편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2023년 8월, 미선은 항암 치료를 시작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돌아온 미선은 뜻밖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항암 치료 안 받기로 했어요. 뭐라고요? 여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의사 선생님 말로는 이미 많이 진행돼서 항암 치료를 해도 완치는 어렵대요. 그냥 시간을 조금 더 버는 정도래요. 그 고통스러운 치료를 받으면서까지 몇 달 더 사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미선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미선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대신 미선은 통증 완화를 위한 치료만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싶다고 했습니다. 회사 정리도 해야 하고 할 일이 많아요. 병원에 누워있을 시간이 없어요. 미선은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미선은 저와 함께 있고 싶어 했습니다. 28년을 함께 산 남편 곁에서 남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20시간 미선을 돌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미선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식사는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미선이 좋아하는 호박죽, 닭가슴살 샐러드, 연어구이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통증이 심할 때는 병원에서 처방받은 진통제를 챙겨드렸습니다. 밤에는 미선이 잠들 때까지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가끔 미선이 잠결에 신음하면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혹시라도 미선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봐 두려웠습니다. 여보, 우리 그래도 행복했죠? 어느 날 밤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선은 한참 동안 천장을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당신, 참 순진해요. 그 말의 의미를 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미선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손을 꽉 쥐었을 뿐이었습니다. 딸들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집에 들렀습니다. 회사 일이 바빠서 자주 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서연이가 대표가 된 후 회사는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의약품 개발에 투자하고 해외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9월 어느 날 서연이와 지우가 함께 집에 왔습니다. 미선은 소파에 앉아 딸들을 맞았습니다. 많이 야윈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많이 힘드시죠? 괜찮아. 너희 아빠가 잘 돌봐주셔서. 엄마, 요양병원 알아봤어요. 거기 가시면 전문 간호를 받으실 수 있어요. 서연이의 제안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요양병원이라니. 미선을 요양병원에 보내자는 말이었습니다. 아니다. 난 여기가 좋아. 너희 아빠랑 있고 싶어. 하지만 아버지도 힘드실 텐데요.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내가 돌볼 수 있어. 미선이는 여기서 편하게 있으면 돼.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표정이 못마땅해 보였습니다. 지우는 아무 말 없이 엄마만 바라봤습니다. 딸들이 돌아간 후 미선이 말했습니다. 애들이 저렇게 바쁜데 자주 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엄마가 아픈데 좀 더 신경 써야 하는 거 아니에요? 회사 일이 중요하니까요. 이해해요.
미선은 딸들을 감싸줬지만 저는 섭섭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엄마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데 주말에 한 번씩은 와야 하는 거 아닐까요? 10월이 되자 미선의 상태가 눈에 띄게 나빠졌습니다. 식사량이 줄었고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진통제 용량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저는 밤낮 없이 미선을 간호했습니다. 며칠씩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미선이 갑자기 심한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저는 급히 119에 전화했고 미선은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입원 치료를 받고 일주일 만에 퇴원했지만 미선은 더욱 약해져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만 고생시키네요. 무슨 말씀이에요? 이런 거 당연한 거죠. 당신은 참 착해요. 너무 착해서 걱정이에요. 미선은 자꾸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제가 착한 게 왜 걱정이라는 걸까요? 저는 그저 남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11월, 미선은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서 보냈습니다. 가끔 정신이 또렷할 때는 서재로 가서 무언가를 정리했습니다. 저는 미선이 무엇을 하는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미선만의 시간을 존중하고 싶었습니다. 12월이 되자 미선은 음식을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링거를 맞으며 버텼습니다. 딸들이 크리스마스에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모였습니다. 미선은 힘을 내서 딸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회사는 잘 되고 있니? 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잘 지키고 있어요. 그래, 잘하고 있구나. 너희 아빠한테도 잘해라. 너희 아빠는 평생 우리 가족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야. 알아요, 엄마. 하지만 딸들의 대답은 형식적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에도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2024년이 밝았습니다. 새해 첫날, 미선은 간신히 눈을 뜨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고마웠어요. 당신과 결혼해서 행복했어요. 여보, 무슨 소리예요? 우리 아직 더 함께 있어야죠. 서재에 금고 있잖아요. 비밀번호는 0614예요. 우리 결혼 기념일. 왜 갑자기 그런 말을요? 혹시 모르니까요. 꼭 기억해요. 614점. 미선은 그 말을 하고 다시 잠들었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2월이 되자 미선은 대부분의 시간을 잠으로 보냈습니다. 깨어있는 시간이 점점 짧아졌습니다. 3월 15일 새벽, 미선이 제 손을 잡고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서재. 금고. 꼭. 그리고 미선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미선의 손을 놓지 못하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28년을 함께한 아내가 제 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은 3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회사 직원들과 거래처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딸들은 조문객을 맞으며 의젓하게 행동했습니다. 저는 영정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이 너무나 적막했습니다. 미선이 없는 집은 집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미선의 빈자리를 느끼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제가 미처 알지 못한 일들이 제 등 뒤에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다음 날인 2024년 3월 18일, 저는 미선의 옷가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미선이 입던 옷에서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옷을 꺼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28년을 함께한 사람의 흔적을 정리한다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습니다. 오후 2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서연이와 지우가 함께 왔습니다. 그런데 뒤에 낯선 남자가 한 명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이분은 대한부동산 김 실장님이에요. 부동산이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아버지, 저희가 이 집 매물로 내놨어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집을 매물로 내놨다니. 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무슨 소리야? 이 집은 우리 집인데 왜 매물로 내놔? 아버지, 이 집은 어머니 명의였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저희한테 상속됐고요. 상속? 그럼 나는? 아버지 명의 재산은 없어요. 다 어머니 명의였잖아요. 저는 그제야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남 타워팰리스 펜트하우스. 시세가 120억 원이 넘는 이 집이 제 명의가 아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도 이건 우리 가족이 사는 집인데 팔면 나는 어디로 가? 아버지는
다른 곳에서 사시면 되죠. 아버지, 혼자 이렇게 큰 집에서 살 필요 없잖아요. 서연이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지우야, 너희 지금 뭐 하는 거니? 너희 엄마 장례 치른 지 겨우 사흘밖에 안 됐어. 그래서 빨리 정리하는 거예요. 질질 끌면 아버지도 더 힘드시잖아요. 저는 통장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서재로 가서 제 통장을 꺼냈습니다. 잔액은 87만 원이었습니다. 미선명의 통장도 찾아봤지만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내 통장에 87만 원밖에 없는데 이걸로 어떻게 살라는 거야?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당분간 생활비 드릴게요. 서연이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3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걸로 한두 달은 버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동안 방 구하시고요. 방을 구하라고? 내가 왜 방을 구해야 하는데? 아버지, 이 집은 다음 달 15일까지 비워주셔야 해요. 계약금 받았거든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계약금까지 받았다니. 딸들은 이미 모든 걸 결정해놓고 저한테 통보만 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회사 주식은 어떻게 된 거야? 내가 명예회장이잖아. 아버지 주식은 1%예요. 나머지는 어머니가 저희한테 다 물려주셨어요. 1%. 그럼 나는 회사에서도 아무 권한이 없다는 거야? 원래 명예직이셨잖아요. 실권은 없으셨고요. 서연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28년 동안 이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제 꿈도 포기하고, 제 인생도 포기하고, 오직 아내와 딸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딸들은 저를 쓸모없는 사람 취급하며 내쫓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너희 아버지인데, 아버지는 평생 어머니 덕분에 사신 거잖아요. 어머니가 돈 벌어오고 어머니가 회사 키웠잖아요. 아버지는 그냥 집에서 빈둥거리신 거고요. 서연이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는 경제적으로 아무 기여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사와 육아를 전담했습니다. 딸들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했습니다. 그게 아무 가치도 없는 일이었단 말입니까? 한 달 안에 나가주세요. 이사 비용은 따로 안 드릴 거예요. 짐도 많지 않으실 테니까. 부동산 중개인은 집 안을 둘러보며 메모를 했습니다. 제가 28년을 살았던 집을 남의 손에 넘기려는 준비였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연이와 지우가 돌아간 후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미선은 저를 사랑했습니다. 그런 미선이 왜 저를 이런 처지로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딸들이 유언장을 조작한 걸까요? 다음 날 저는 미선이 거래하던 법무법인에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유언장이 법적으로 완벽하다고 했습니다. 미선이 정신이 온전할 때 작성했고 공증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부인께서 모든 재산을 두 따님께 상속한다고 명확히 기재하셨습니다. 저한테는 아무것도 안 남기셨다고요? 네, 별도로 남편분 앞으로 된 유증은 없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미선이 저를 버린 걸까요? 28년을 함께 살면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던 사람이 저를 배신한 걸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작은 고시원 방을 알아봤습니다. 구로구에 있는 월세 35만 원짜리 방이었습니다. 1평 반 남짓한 공간에 책상과 침대가 전부였습니다. 공동 화장실과 공동 샤워실을 써야 했습니다. 4월 2일 저는 간단한 짐만 챙겨서 고시원으로 향했습니다. 강남 타워팰리스에서 구로구 고시원으로 제 인생의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고시원 방에 짐을 풀고 좁은 침대에 앉았습니다. 창문 밖으로 낡은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28년 전 작은 회사를 운영하던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었습니다. 아니, 그때보다 더 못한 처지였습니다. 그때는 적어도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딸들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지우에게 걸었더니 짧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회의 중이에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하지만 지우에게서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편의점 도시락으로 저녁을 먹었습니다. 강남 펜트하우스에서 먹던 저녁 식사가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영원히 돌아갈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밤이 되자 옆방에서 큰 소리로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벽이 얇아서 모든 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2024년 4월, 저는 고시원에서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58세 남자가 1평 반짜리 방에서 혼자 지내는 삶. 평생 강남에서 살았던 제게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복도 끝에 있는 공동 화장실로 가야 했습니다. 세면대는 3개뿐이라 아침마다 줄을 서야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저만 나이가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이 나이에 고시원에서 산다는 게 흔한 일은 아니니까요. 샤워실도 공동이었습니다. 4개의 칸막이가 전부였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없는 새벽이나 늦은 밤에 샤워를 했습니다. 누군가와 마주치는 게 불편했습니다. 식사는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웠습니다. 4,500원짜리 도시락이 제 한 끼 식사였습니다. 가끔은 컵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했습니다. 28년 동안 정성껏 요리를 해왔던 제가 이제는 전자레인지에 때운 음식으로 배를 채웠습니다. 돈이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딸들이 준 300만 원은 한 달도 채 안 돼서 반이 사라졌습니다. 고시원 월세 35만 원, 식비 하루 1만 원, 통신비와 기타 생활비를 합치면 한 달에 70만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이 속도라면 5월 말이면 돈이 바닥날 것이었습니다. 저는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구인 광고를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58세 남자를 받아주는 곳은 거의 없었습니다. 경력이라고는 명예회장 직함밖에 없었고 실무 경험은 전무했습니다. 편의점, 배달, 경비, 청소. 제가 지원할 수 있는 일자리는 그런 것들 뿐이었습니다. 몇 군데 전화를 걸어봤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였습니다. 4월 말 고시원 근처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구한다는 광고를 봤습니다. 저녁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근무하는 자리였습니다. 시급은 9,860원이었습니다. 하루 8시간이면 78,880원, 한 달이면 약 240만 원 정도 벌 수 있었습니다. 저는 편의점 점장을 찾아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였습니다. 이력서를 내밀자 점장이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58세시면 야간 근무 괜찮으시겠어요? 네, 문제 없습니다. 경력이 회장님이시네요? 이런 데서 일하시려고요? 지금은 사정이 있어서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점장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 야간 알바를 구하기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저는 5월 1일부터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첫 출근 날 저는 편의점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초록색 조끼에 명찰을 달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초라한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58년 인생이 이렇게 됐구나 싶어 쓸쓸했습니다. 야간 근무는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물건을 진열하고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계산대를 지켰습니다. 술 취한 손님들이 시비를 걸기도 했습니다. 젊은 손님들은 저를 반말로 대했습니다. 아저씨, 담배 한 갑. 여기요. 이거 데워주세요. 명예회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살았던 제가 이제는 아저씨 소리를 들으며 편의점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5월 중순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밤 11시쯤 젊은 여자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맥주와 안주를 골라서 계산대로 왔습니다. 계산을 하는데 그 여자가 제 얼굴을 유심히 보더니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서연이 아버지 아니세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서연이의 친구였습니다. 대학 때 집에 몇 번 놀러 왔던 여자였습니다. 아, 네. 어머, 여기서 일하세요? 서연이가. 제 말은. 그 여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말을 흐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계산을 마쳤습니다. 그 여자는 어색하게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창피하게 왜 그러세요? 돈 필요하시면 말씀하시지. 제 친구가 봤다고 연락 왔어요. 창피하게 왜 그러냐니. 저는 생존을 위해 일하고 있는데 딸은 그게 창피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문자에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뭐라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딸들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와 지우도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에게서 멀어졌습니다. 5월 말
저는 편의점에서 받은 첫 월급 240만 원으로 고시원 월세를 냈습니다. 35만 원을 제하고 남은 돈으로 한 달을 버텨야 했습니다. 하루 식비를 7천 원으로 줄였습니다. 아침은 거르고 점심과 저녁만 먹었습니다. 몸무게가 10kg 넘게 빠졌습니다. 거울을 보면 늙고 초라한 남자가 보였습니다. 겨우 2달 만에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미선 생각이 났습니다. 딸들 생각이 났습니다. 대체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28년을 헌신한 것이 잘못이었을까요? 가족을 사랑한 것이 잘못이었을까요? 어느 날 밤 저는 한강다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난간을 붙잡고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여기서 뛰어내리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고통도 없고 수치심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뛰어내리지 못했습니다. 미선이 떠올랐습니다. 미선의 마지막 말이 생각났습니다. 서재, 금고, 614점. 미선은 왜 그런 말을 남긴 걸까요? 혹시 그 안에 뭔가 있는 걸까요? 저는 다리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죽기 전에 한 가지만 확인하고 죽자고. 미선이 남긴 금고 안에 뭐가 있는지 보고 죽어도 늦지 않다고. 6월 초 저는 옛집으로 향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2024년 6월 3일 저는 옛집으로 향했습니다. 강남 타워팰리스 펜트하우스. 2달 전까지만 해도 제가 살던 곳이었습니다. 이제는 남의 집이 되어버린 곳이었죠.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새 주인이 언제 입주하냐고요. 6월 10일에 입주한다고 했습니다. 아직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저는 여분의 열쇠가 있다는 걸 기억했습니다. 고시원 짐 속에 넣어뒀던 열쇠였습니다. 오전 10시 사람들이 출근한 시간에 저는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로비에서 경비원과 마주쳤습니다. 오래 근무한 경비원이라 저를 알아봤습니다.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네, 잠깐 들를 일이 있어서요. 경비원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3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여기서 28년을 살았습니다. 딸들을 키웠고 미선과 함께 늙어갔습니다. 열쇠를 돌려 문을 열었습니다. 집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구들은 모두 치워졌고 커튼도 없었습니다. 햇빛이 그대로 들어와 마룻바닥을 비췄습니다. 저는 천천히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거실, 안방, 딸들 방을 지나 서재로 갔습니다. 서재만은 책장과 책상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미선이 쓰던 책상이었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미선의 흔적이 여기저기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볼펜과 메모지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벽면, 책장 뒤에 있는 금고가 보였습니다. 은색 금고였습니다. 가로 40cm, 세로 50cm 정도 되는 크기였습니다. 저는 금고 앞에 섰습니다. 비밀번호 입력창이 있었습니다. 네 자리 숫자였습니다. 미선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614점, 우리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숫자를 눌렀습니다. 0614점, 삐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봉투 하나와 USB, 그리고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를 꺼냈습니다. 미선의 필체로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준혁에게.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뜯어 편지를 꺼냈습니다. 여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이들이 당신을 버렸다는 뜻이겠죠. 미안해요. 난 당신이 순진해서 걱정됐어요. 우리 딸들 저를 닮아서 냉정해요. 작년 8월에 애들이 나눈 통화를 들었어요. 병원 복도에서였죠. 엄마, 빨리 죽어야 회사 먹지. 아빠는 쫓아내면 되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충격이었어요. 내가 키운 딸들이 이럴 수가 있나 싶었죠. 하지만 이건 제 잘못이기도 해요. 제가 너무 차갑게 키웠어요. 성공과 돈만 중요하다고 가르쳤어요. 당신은 그런 거 모르고 사랑으로만 키웠는데 저는 딸들을 제 복사판으로 만들었어요. 당신은 28년 동안 우리 가족 위해 희생했어요. 당신 꿈도 포기하고 당신 인생도 포기하고 저와 딸들만 봤어요. 그런 당신을 보면서 고마우면서도 답답했어요. 왜 당신은 그렇게 착하기만 한 거냐고요. 그래서 준비했어요. 딸들이 당신을 버릴 걸 알았으니까요. 제가 남긴 재산 중에 딸들 몰래 숨겨둔 게 있어요. 명의 신탁해둔 주식이요. 최민호 부사장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42%예요.
당신 명의 1%랑 합치면 43%가 되죠. 최대 주주예요. USB에 모든 서류가 들어 있어요. 명의 신탁 계약서, 위임장, 증빙 자료 전부요. 김태수 변호사한테 가세요. 명함이 같이 있을 거예요. 그분이 다 처리해 줄 거예요. 당신은 착해서 이걸로도 딸들한테 복수 못할 거 알아요. 하지만 여보, 제발 당신 인생 찾으세요. 딸들은 당신 없이도 잘 살아요. 그렇게 키웠으니까요. 당신은 당신 인생을 사세요. 그게 제 마지막 부탁이에요. 사랑했어요. 정말 사랑했어요. 미선 올림. 편지를 읽으며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선은 저를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저를 지키려 했습니다. 딸들이 배신할 걸 알고 대비해뒀던 것입니다. 저는 USB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류들을 확인했습니다. 명의 신탁 계약서가 여러 장 있었습니다. 최민호 앞으로 된 주식 42%, 2022년에 작성된 계약서였습니다. 미선은 2년 전부터 준비해온 것이었습니다. 김태수 변호사 명함도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정도 대표 변호사,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명함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고 USB도 챙겼습니다. 금고를 닫고 서재를 나왔습니다. 집을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한번 둘러봤습니다. 이제 다시는 이곳에 올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아파트를 나와 근처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노트북을 빌려서 USB를 확인했습니다. 폴더가 3개 있었습니다. 계약서, 증빙자료, 음성 파일. 음성 파일을 열었습니다. 2023년 8월 12일 녹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서연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야, 엄마 상태 봐서 얼마 못 갈 것 같아. 우리 이제 준비해야 해. 회사 완전히 우리 손에 넣을 수 있어. 언니, 아빠는 어떻게? 아빠는 쫓아내면 되지. 어차피 명의 재산 하나도 없잖아. 집도 회사도 다 엄마 명의야. 엄마만 없으면 다 우리 거야. 근데 아빠가 불쌍하긴 해. 불쌍하긴. 평생 빈둥거리면서 엄마 돈으로 산 사람이 뭐가 불쌍해. 이제 혼자 알아서 살게 내버려 두면 돼. 음성 파일이 끝났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사랑으로 키운 딸들이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미선은 이 대화를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저는 김태수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변호사는 제 이름을 듣자마자 알아챘습니다. 박준혁 회장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미선 대표님께서 2년 전부터 당부하셨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시면 바로 처리하라고요. 지금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바로 오십시오. 주소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법무법인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반격을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정도는 강남역 근처 고층 빌딩 15층에 있었습니다. 2024년 6월 3일 오후 3시, 저는 김태수 변호사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변호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박준혁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2년 전 한미선 대표님과 함께 오셨을 때 뵀었죠. 그때 뵀었나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당연하죠. 그때 회장님은 서류에 도장만 찍으셨으니까요. 사실 그 서류가 바로 명의 신탁 계약서였습니다. 김태수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2022년 7월, 미선은 자신이 보유한 주식 42%를 최민호 부사장 명의로 신탁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명의 1%도 신탁 계약에 포함시켰습니다. 제가 서명한 서류가 바로 그 계약서였던 것입니다. 부인께서 정확히 계산하셨습니다. 따님들이 각각 15%씩 갖고 있죠. 합쳐서 30%입니다. 최민호 부사장 명의 주식이 42%, 회장님 명의가 1%, 합치면 43%로 최대 주주입니다. 그럼 이 주식을 제 앞으로 돌릴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명의 신탁 해지 계약서가 이미 작성되어 있습니다. 회장님과 최민호 부사장님 서명만 있으면 즉시 처리 가능합니다. 김태수 변호사는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미선이 2년 전부터 준비해온 서류들이었습니다. 명의 신탁 계약서, 해지 계약서, 주주명부 변경 신청서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최민호 부사장님께 연락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오실 수 있습니다. 30분 후 최민호가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63세의 최민호는 미선과 함께 20년 넘게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보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회장님, 드디어 오셨군요. 사모님께서 당부하셨습니다. 준혁 씨를 꼭 지켜달라고요. 최 부사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사모님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모님 마지막 부탁이니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습니다. 최민호는 제게 지난 2년간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2022년 여름, 미선은 최민호를 따로 불러 명의신탁 계약을 제안했습니다. 딸들이 언젠가 배신할 수 있으니 대비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사모님은 정확히 아셨습니다. 서현 전무와 지우 상무가 어떤 사람들인지 말이죠. 제가 회사에서 지켜봤습니다. 두 분 다 능력은 뛰어나지만 냉정하기 그지없습니다. 직원들한테도 차갑고 동료들도 이용할 대상으로만 봅니다. 최민호는 2023년 8월 미선이 병원 복도에서 녹음한 파일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파일을 듣고 최민호도 딸들이 정말로 배신할 거라 확신했다고 했습니다. 회장님, 사모님은 회장님을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2년 동안 이 일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는지 모릅니다. 자식들이 남편을 배신할 거라는 걸 아는 어머니의 심정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저는 최민호의 말을 듣고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선은 죽는 순간까지 저를 걱정했던 것입니다. 김태수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명의신탁해지 계약서였습니다. 저와 최민호가 서명했습니다. 그렇게 42%의 주식이 제 앞으로 넘어왔습니다. 제 기존 지분 1%와 합쳐 43%가 됐습니다. 이제 회장님이 최대 주주십니다. 따님들은 각각 15%씩 총 30%, 최민호 부사장님이 8%, 기타 소액주주가 18%, 우리 사주 1%입니다. 그럼 이제 제가 회사를 장악할 수 있나요? 네.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하시면 됩니다. 최대 주주 권한으로 이사진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김태수 변호사는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고 기존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최대 주주의 권한이었습니다. 언제 총회를 여시겠습니까? 최대한 빨리요. 7월 1일에 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2주 전 공고만 하면 되니까 내일 바로 공고하겠습니다. 저는 최민호에게 물었습니다. 최 부사장님, 회사 경영을 맡아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경영 능력이 없다는 건 저도 압니다. 회장님, 제가 20년 넘게 사모님 밑에서 배웠습니다. 회사 운영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잘 지켜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연이와 지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해임하셔야죠. 대표이사와 부사장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평사원으로 강등시키십시오. 완전히 쫓아내는 건 어떨까요? 회장님, 그건 회장님 선택입니다. 하지만 사모님은 그래도 딸들이니 기회를 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저를 배신한 딸들을 용서해야 할까요? 하지만 미선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마음으로 낳은 자식이라고 했던 말이요. 저는 결정했습니다. 완전히 쫓아내지는 않겠다고. 대신 바닥에서 다시 시작하게 만들겠다고. 평사원으로 강등시키겠습니다. 거기서 다시 배우게 하죠. 현명한 결정입니다. 그럼 7월 1일 임시 주주총회를 준비하겠습니다. 김태수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을 나섰습니다. 최민호가 저를 따라 나왔습니다. 회장님, 고시원에서 지내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지금은 그렇습니다. 호텔로 가십시오. 제가 예약해드리겠습니다. 주주총회까지 편히 쉬셔야 합니다. 괜찮습니다. 고시원도 나쁘지 않아요. 회장님, 이제 최대 주주십니다. 당당하게 사십시오. 최민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이제는 당당해져야 했습니다. 다음 날인 6월 4일 임시 주주총회 공고가 나갔습니다. 7월 1일 오전 10시 회사 대회의실에서 열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연이와 지우는 이 공고를 보고 당황했겠죠. 하지만 최대 주주가 누군지는 몰랐을 것입니다. 저는 6월 한 달 동안 준비했습니다. 김태수 변호사와 최민호를 만나며 회사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지난 1년간 서연이가 어떻게 경영했는지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공격적인 투자로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직원 복지는 삭감했고 연구개발비는 줄였습니다. 단기 수익만 쫓았던 것입니다. 최민호는 제게 회사를 바로잡을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저는 최민호를 믿기로 했습니다. 미선이 믿었던 사람이니까요. 드디어 7월 1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2년 만에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야윈 얼굴이 보였지만 눈빛만은 살아 있었습니다. 오전 9시 30분, 저는 회사로 향했습니다. 2024년 7월 1일 오전 9시 50분, 저는 회사 1층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직원들이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3개월 만에 보는 명예회장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모습은 예전과 많이 달랐습니다. 1kg 넘게 빠진 몸, 수척한 얼굴. 직원들은 수근거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 대회의실로 올라갔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자 서연이와 지우가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 두 사람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왜 여기 와요? 서연이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고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의실에는 임원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최민호도 들어와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10시 정각 김태수 변호사가 입장했습니다. 변호사는 단상에 섰습니다. 임시 주주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주 현황을 공개하겠습니다. 화면에 주주 명단이 떴습니다. 박준혁 43%, 박서연 15%, 박지우 15%, 최민호 8%, 기타 주주 18%, 우리 사주 1%. 잠깐만요. 이게 뭐예요? 아버지가 43%라니? 서연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우도 놀란 표정으로 화면을 쳐다봤습니다. 박준혁 회장님은 한미선 대표님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주식 42%를 회수하셨습니다. 기존 보유 지분 1%와 합쳐 총 43%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명의신탁이요. 엄마가 언제? 2022년 7월에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는 완료됐습니다. 서연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첫 번째, 박서연 대표이사 해임의 건. 두 번째, 박지우 부사장 해임의 건. 세 번째, 최민호 신임 대표이사 선임의 건.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저희를 해임한다고요? 최대주주이신 박준혁 회장님의 결정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연이와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두 딸의 눈에는 당황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서연아, 지우야, 너희는 이제 평사원으로 돌아가야 한다.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엄마가 아버지한테 주식을 남겼다고요? 너희 엄마는 날 버린 게 아니었구나. 너희가 날 배신할 거라는 걸 알고 미리 준비하셨더라.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언제 배신을? 2023년 8월 12일, 너희가 나눈 대화 기억나니? 엄마 빨리 죽어야 회사 먹는다고 했지. 아빠는 쫓아내면 된다고 했고. 서연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임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 대화를 너희 엄마가 들으셨어. 얼마나 가슴 아프셨겠니? 자기가 키운 딸들이 저런 말을 하다니. 그래도 엄마는 너희를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어. 나한테 기회를 주라고 하셨거든. 아버지, 그래서 나도 너희를 완전히 쫓아내지는 않겠다. 평사원으로 강등시킬 테니 거기서 다시 시작해라. 밑바닥부터 배워라. 돈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배워라. 저는 김태수 변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가 안건을 표결에 붙였습니다. 43% 지분으로 모든 안건이 통과됐습니다. 서연이와 지우는 그 자리에서 대표이사와 부사장 직위를 잃었습니다. 회의는 이것으로 종료하겠습니다. 서연이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다 용서가 되니? 너희가 날 고시원에 처박아 놓고 편의점에서 일하게 만들었을 때는 왜 연락 안 했어? 창피하다고 문자 보냈잖아. 그건 정말 죄송해요. 지우도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딸들이 어떻게 사는지 지켜볼 생각이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와 대표이사실로 갔습니다. 예전에 미선이 쓰던 방이었습니다. 최민호가 저를 안내했습니다. 회장님, 이제 편히 쉬십시오. 회사 일은 제가 책임지고 운영하겠습니다. 최 부사장님, 아니 최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회장님께서 원하시면 언제든 회사에 나오셔도 됩니다. 하지만 억지로 나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편히 지내세요. 저는 최민호와 악수했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나왔습니다. 다음 날 저는 강남 타워 팰리스로 갔습니다. 새 주인이 입주한 집이었지만 제가 다시 매입했습니다.
120억 원을 주고 다시 샀습니다. 미선과 함께 살던 그 집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집 안을 둘러보며 미선을 떠올렸습니다. 거실에서 웃던 모습, 주방에서 요리하던 모습, 서재에서 일하던 모습,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저는 서재로 가서 미선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영정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당신은 끝까지 날 지켜줬네요. 당신이 날 버린 줄 알고 얼마나 서러웠는지 몰라요. 하지만 아니었죠. 당신은 끝까지 날 사랑했고 날 위해 준비해줬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28년을 함께한 아내, 죽는 순간까지 저를 생각한 아내, 저는 미선이 그리웠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제가 죽으면 재산의 70%는 소외계층 장학재단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20%는 최민호에게 줄 것입니다. 미선을 대신해서 저를 지켜준 사람이니까요. 딸들에게는 각각 5%씩만 물려주기로 했습니다.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제 딸들이니까요. 밑바닥에서 다시 기어오르는 동안 딸들이 뭔가 배우기를 바랍니다. 석 달이 지난 10월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연이와 지우가 평사원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주말에도 출근해서 일을 배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동료들과도 잘 지내려고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안도했습니다. 딸들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이 집에서 평화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미선의 사진 앞에 앉아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늘 뭐 했는지, 딸들은 어떤지, 회사는 잘 돌아가는지 말입니다. 제 인생 58년을 돌아보면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가족을 사랑한 것, 헌신한 것, 그 모든 게 의미 있었습니다. 비록 배신당했지만 미선이 마지막으로 저를 지켜줬고 이제 저는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는 하나입니다. 절대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빛은 있습니다. 저는 그 빛을 찾았고 여러분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